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전 2시 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실질 심사를 진행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내용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개헌 문건 사후 서명 및 폐기 혐의 등인데요.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자체가 계엄의 위법성을 사후에 은폐하기 위한 성격이라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분간의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야당의 폭거에 맞선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궤변을 재차 강조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신병이 확보된 만큼 내란 특검은 더욱 빠르게 속도를 내 진실을 규명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한국인의 연금 공식 시작! 퇴직연금 한투, IRP 한투, 연금 이전 한투. 투자 전문가 한투가 관리 수수료 없이 평생 알아서 해주니까 퇴직연금 고민이라면 외우세요. IRP 한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7월 1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안형진의 쾌도 난법 준비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송군의 여름철 안전대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을 살피는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봅니다. 안형진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무더위 속의 우리 지역 학교를 지역사회 쉼터와 놀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변호사님, 요즘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온열 질환도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요즘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역 말로는 더위가 한저히 없다 이래도 표현하는데요. 네. 그 질병관리청은 온열 질환자 수가 2011년 집계 이후에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야외 근로자와 노인 등 취약 집단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질병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에 따르면 오늘 기준으로 올해 5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누적 122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8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2011년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운영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1000명에 도달한 것이라고 하고요. 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환자 수는 약 2.5배, 사망자 수는 2.7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지난 8일의 경우에는 하루에만 238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고 하는데 이게 1일 온열 질환자가 200명 넘은 게 2018년 8월 3일 이후 약 7년 만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폭염 중에 폭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이 장마가 짧아지고 고온에 쾌청한 날수도 많아졌고 온도 또한 높아졌기 때문인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 재난의 한 면으로 봐야 되고 이제 앞으로 매년 이러한 고온 현상이 계속될 거로 보여서 이제 아예 기후 상황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정책이나 예산 배정에 있어서 중점을 좀 더 두어야 무더위 대비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플러스할 것은 이런 산업 현장에서 더위와 관련한
이제 상해나 사망 사건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법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관련 법령을 적용할 때에도 이런 더위와 관련해서 이제 사회 케이스가 정립될 걸로 보여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제 저희 더위에 대해서 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 주제인데요. 그러한 대책 중에 하나로 오늘 학교 시설의 주민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허, 학교 예.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이요? 그렇습니다. 요즘 너무 더우니까 애들이 밖에서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카페에 가서 있자 하니 용돈이 부족한데요. 어디 가서 이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어디가 있을까요? 예. 24시간 시원하게 유지되는 현금 일출기가 있는 곳에 가서 놀기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기도 한다는 그 소식이 있는데요. 네. 어쩌면 참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학교 시설을 개방해서 냉방이 잘 된 학교 교실에서 친구끼리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실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우니까 동네 주민들께서 저녁이나 밤에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동네에 있는 학교 운동장인데요. 가깝고 안전하기 때문이죠. 차도 안 다니고 하니까요. 그런데 야간에 운동을 하려고 하면 너무 어둡습니다. 운동장이. 네. 일부 학교는 가로등을 켜주기는 하는데 그마저 어두침침하고 11시 이후에는 아예 불을 꺼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저희 동네도 요 초등학교 있는데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쉬웠는데 즉 학교 운동장을 심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확충 내지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더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그리고 둘째, 이 밤에 으슥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조금 무섭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람을 한둘 비치하거나 경찰 순찰이 필요할 건데요. 여기에 바로 노인 일자리로 투입된 분들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허. 일각에서는 지금 노인 일자리 배정이 일부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다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굳이 이 장소에 또는 이 일에 종사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배치를 해야 되니까 배치를 위한 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 점인데요. 이런 노인분들의 귀중한 인력을 소중하고 필요한 곳, 즉 학교에 또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네. 또한 학교 운동장 개방과 적극 활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더 나아가자면은 이제 실내 체육관도 개방 운영을 해야 합니다. 어허. 사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서 지은 고급진 실내 체육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죠. 무더위, 또 추위, 비 이런 기상 환경과 관계없이 실내 체육관을 개방하면은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혜택을 입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교실을 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나마 개방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 뭐 아이들에게만 개방을 하거나 일부의 교실만 개방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네. 사실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은 수도권이나 대구와 달리 아이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차를 마시거나 놀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내 지역도 부족한데 읍면 지역이 더 부족하죠. 그래서 학교 교실을 방과 후에도 아이들을 위한 공부 공간, 휴식하는 공간 또는 카페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요즘 교실에는 스마트 기기 관련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더욱 효용성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교의 경우에 방과 후 시설을 개방하면은 안전 문제, 예산 문제, 인력 문제가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교실을 만약에 개방을 한다 하면 어느 선까지 개방할 것인지, 아이들에게 할 것인지, 어른에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른, 일반인에게도 개방을 한다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정말 대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을 할 때도 위험성은 있는데요. 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그렇죠. 제주도에 있는 북초등학교가 하나의 예인데요. 네. 평일 5시 이후 그리고 주말 공휴일에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학교 도서관을 개방해서 이 지역 내 소통 내지 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하면서도
당연히 여러 가지 예산, 인력,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하고 있다는 점이 실증 사례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경북 북부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씀이고요. 네. 사실 이 학교 시설을 좀 복합적으로 이용해보자 이런 발상이 제 개인의 발상이기도 하지만은 지난 정부 때에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정부 사업으로 추진된 바가 있고요. 학교의 유휴부지 내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기타 지역 내에 필요한 기능을 학교가 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네.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화나 체육, 복지시설로의 기능을 겸하도록 하고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는 매우 좋은 것이었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정부 정책을 보면 뭘 자꾸 짓습니다. 이것도 막 주차장 건설한다고 그러고 학교 지하에 100억씩 막 써버리고 이렇게 이제 토목 건설적인 관점에서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좀 전 말씀드린 기존 시설을 개방하고 다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예산도 적게 들고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도 돌아간다는 점에서 아주 예산 효율적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추진할 만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좀 더 나아가자면은 학교 교실을 지역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또 지역 커뮤니티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제주 북초등학교 도서관이 그러한 기능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 신뢰가 있어서 우리 사실 읍이나 면 지역으로 갈수록 문화시설이나 혜택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학교 시설을 활용해서 이제 그런 문화적인 부분 또 어떤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적인 시설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는 점이죠. 특히나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읍면에 있는 학교가 폐교되거나 축소되거나 또는 어떻게 활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공간의 복합화 시도는 우리 경북 북부 특히 읍면 지역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학교의 그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십억, 많게는 100억이 넘게 잘 지어놓은 학교 운동장, 실내 체육관, 교실을 이제 방과 후에도 특히 아이들을 비롯한 더 나아가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열린 공간과 시설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요. 네. 참 무더위 속에서 우리 애들이 방과 후에도 자유롭게 들어가서 놀고 뛰어놀고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이런 공간으로 전배되고 활용되는 게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막 무더위가 지금 한정없는 이 심각한 여름에 더 간절하게 주민의 이들로서 바라게 됩니다. 저도 힘을 보태가 꼭 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 무더위 속에서 아이들 그리고 일반인까지도 학교 운동장을 심야에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를 위해서 노인 일자리를 투입하고 더 나아가 실내 체육관과 교실도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적극적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1분 1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폭염과 폭우,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청송군의 여름철 안전대책, 청송군 안전정책과 손기윤 안전관리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청송군도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요. 현재 청송군의 산불 피해 복구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이번 산불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적인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4,311억 원이라는 전문학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책임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에서는 법정 피해 보상 이외에도 자체 예산 군비로 주택과 상가의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재민 복귀 지원팀을 구성하여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설치 마무리와 함께 이재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로 피해가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피해 보상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의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산불로 살림이 훼손되면서 여름철에는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많이 우려하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네,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80개소 지역에 대해 개비온, 옹벽, 식생마대를 설치하여 응급 복구 사업을 완료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산사태 항구 복구 사업을 조속히 준공하고 강우 상황에 따른 비상단계 운영 및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청송군은 올해 재난과 교통정책 분야 4대 핵심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4대 핵심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4대 핵심 전략으로는 첫 번째가 안전사각지대 대응력 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이고 네. 두 번째가 효율적인 자연재난 대응 및 신속한 응급대책 수립이며 세 번째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청송 실현이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이용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선정해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안전사각지대 대응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전사각지대 대응력 강화에 방점을 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집중 점검 대상 130곳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고 주로 어떤 시설들인가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 분야에 대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 해소하기 위해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공사장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산림 2655헥타가 소실되었습니다. 앞서 질문해 주신 부분처럼 초목이 불탄 산림은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위험이 다른 곳보다 높습니다. 네. 이에 산사태 우려 지역 89개소에 대해 추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지역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피해가 없도록 위의 요소를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국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이 34가지나 된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 온열 질환 진단비가 새로 추가됐던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 도입된 건가요? 2025년 6월 10일자로 보험을 갱신하면서 온열 질환 진단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후유장애의 5가지 보장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이 일찍 시작되고 장기화되는 등 한계선이 무너지고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보장 항목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열사병 등 각종 온열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10만 원을 보장하는 항목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청송군은 중대재해 예방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도급과 용역 현장까지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실행해야 하는 요소는 뭐라고 보십니까? 청송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를 맞이하여 실질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며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재해 예방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려면 현장의 위험 요소 조기 발굴과 제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는 대부분 사전 징후를 보이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파악하는 것이 안전문화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종사자들과 소통을 통한 현장 맞춤형 점검, 매뉴얼 교육 및 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므로 국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현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중대재해 제로라는 목표가 꼭 이행될 수 있게 함께 바라겠고요. 그리고 교통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실행 중입니다. 무료 버스부터 천원 택시까지 반응도 굉장히 좋다면서요? 네, 무료버스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청송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는 버스가 장보기, 병원 진료 등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원택시는 교통소외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며 주민들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지역 분위기도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꾸준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 질환자 및 수상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무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국민 행동 요령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또한 계곡이나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께서는 입수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등 수상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꼭 지켜서 사고 없는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군 안전정책과 손기윤 안전관리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의원님.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셨던데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저희 이번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경북민주당으로선 처음으로 그 현 도당위원장이 대통령실의 그 비서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농업비서관.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굉장히 뭐랄까 반가운 일이고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민주당의 위상이 커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 공석에 제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직무대행을 맡게 됐는데요. 네. 지방선거 잘 준비해서 치러라 뭐 이런 뜻이니까 잘 해보겠습니다.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내년 6월에 있을 지선을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이재명 정부와도 발 맞춰서 경북지의 현안을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보겠고요. 네. 오늘 새벽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사실은 원래 감옥에 지금도 있어야 하는 분이었죠. 네. 그런데 이게 그 이례적인 구속기간 산정 방식 변경으로 해서 지난 3월 8일 날 석방됐고 이제 다시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거여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이분이 돌아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속영장의 그 사유에 보면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대목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경로한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내가 전직 대통령인데 명색이 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다는 게 되게 이 말이 되냐 이러면서 경로했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특검팀이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에 보면은 16쪽에 이르는 분량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구속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제대로 된 수사를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거여서 저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원래 예정되어 있던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거든요. 네. 그래서 구속이 되었지만 어쩌면 이후 진행되는 수사나 재판에 제대로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또 내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를 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사전에 유출이 됐었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유출했다면서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특검팀이 7일 날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에 피의 사실 전부가 공개됐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저희한테 이게 드러나게 된 건데요. 주민번호 그다음에 관련자 진술 이런 것들이 유출된 거는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게 지금 특검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검의 얘기로는 영장 청구서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청구하는 이 모든 단계가 파일로 공유되지 않고 문서로 배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로 배포한 후에 현장에서 회수하기 때문에 특검팀에서 이것을 유출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사 방해 혐의로 보고 이것을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엄정히 처리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현재 3개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들리던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현재 특검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렇게 3개가 돌아가고 있고요. 네. 내란 특검의 경우는 지금 이제 오늘 새벽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재구속됐고 그로 인해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사도 좀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제죠. 박정훈 대령 항소심이 취하되면서 네. 무죄가 확정됐고 그래서 국방부, 국가안보실, 해병대 사령부 여기 또 압수수색하면서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VIP 경로설 등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게 이게 좀 속도가 붙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이 소환 조사됐거든요. 네.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여서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의 수사 대상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한 16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혐의를 빠르게 확정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크잖아요. 그렇죠. 워낙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실제로 이것이 청구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앞서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특검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각각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이 세 분은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해서 선거에서 공천 거래 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22년 재보궐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을 통해서 김영선의 경남 창원 의창구 공천을 추진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의혹이고요. 네. 그다음에 24년도 22대 총선 당시에 그 당시 경남 창원 의창구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 조국 전 장관 수사했던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김영선을 그 지역구를 경남 김해갑으로 옮기는 것. 요것을 했다는 의혹이 두 번째이고. 네. 그래서 일단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밝히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공천거래 그다음에 부당하게 선거 개입과 관련된 의혹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큼 뭐 신속하게 사건 진상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압수수색했다. 이런 설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건희 내란 특검팀의 수사에 대응하는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거든요. 이 수사를 네. 두고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대선 이전부터 계속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이고 특검도 법을 통과시켰지만 실제로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특검이 임명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와서 이걸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사리에 맞지 않고요.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정치보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들이 좀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은 철저히 수사하는 게 맞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김용태 의원도 이걸 정치보복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를 이제 제대로 수사하는 과정이다.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이걸 가지고 정치보복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지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2.3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사실 내란은 기존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건데 이렇게 특별법까지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은 두 번 다시 내란은 안 된다라는 생각에 이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특별법 안에는요,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 안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차단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자수를 한다든가 자백을 한다든가 그리고 제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을 좀 감면해주는 내용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란 행위자들에 대한 형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내란을 옹호한 이들까지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내란 행위가 이 국민화합이라는 명분 하에 사면되고 복권되고 하는 일들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를 이번 특별법에 담은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순직 해병 특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서도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해서 부인했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흘러갈까요? 순직 해병 특검 수사는요? 이 VIP 경로설이 윤석열의 최해병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밝힐 핵심입니다, 이게. 이거에 왜 이렇게 관심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 그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경로를 했고, 그래서 이걸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그 수사 개입 의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VIP 경로설에 대해서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당시 회의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차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김태효 전 차장은 지난번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당시 회의에서 최상병 사건 관련 보고 없었다. 그리고 윤석열 경로도 없었다.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은 있는데요. 현재 최해병 특검팀이 VIP 경로설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 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조사를 했고 아마 추가 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태효 전 차장도 이제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도 수사에 좀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수사 개입에 대한 그리고 외압에 대한 의혹들이 좀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3대 특검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도 생기는 소식이 있다면 함께 다뤄보겠고요. 그나저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거셉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25%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 방위비 얘기도 꺼냈습니다. 이렇게 상호 관세, 방위비까지 꺼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압박이 좀 전방위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한국 정부가 7월 9일까지 협상 타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합의를 위한 협상을 벌이기 위해서 기간을 좀 연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저희한테 보낸 서한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내고 있고 그러니 관세가 불가피하다. 거기다가 한국이 미국의 관세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까지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다 미국에 수출하거나 한다면 그런 것에는 25% 관세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 방위비 증액 역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실제로 1조 수천억 수준의 분담금을 이미 지불하고 있고요. 그렇죠. 기지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첨단 무기도 저희가 꼬박 구입하고 있고요. 재반 간접 비용을 미국보다 크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의 목소리를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대미 무역 흑자 폭이 큰 나라들이 많은데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네. 14개국의 관세 계획을 통보하는데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최우선으로 겨냥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전인 24년도의 실효 관세율을 보면은요, 일본은 1.5%고 한국은 0.2%에 불과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을 특별히 타깃으로 관세 정책을 펴는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이 관세가 굉장히 실효 관세율이 낮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압박에 의해서 만약에 이 관세 정책이 펼쳐진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신용평가사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요, 미국의 실효 관세율 모니터 보고서에 지금 이 방식대로 한다면 한국에 대한 실효 관세율이 아마 중국,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특별하게 타깃으로 삼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네. 그로 인한 부담이 한국에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내 산업의 부담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협상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빨리 만나야 된다. 이런 요구가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번에 미국에 갔다 왔고 네. 그래서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가 부과되니까 그렇게 되면 경제 타격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정상회담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은 있지만 이번에 위성락 실장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관세와 안보 협의가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정상회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의 관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고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서 양국의 외교 안보 라인 간의 개괄적인 방향이 정립되었다고 하니까 저는 아마 조속한 시간 내에 이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10월 달에 APEC 회의에서도 네.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이 많은 경우에 가능성이 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어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이 집권 초기에 닥친 가장 큰 숙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야당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당대표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새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을 임명했는데요. 윤희숙 혁신위 활동의 성패를 가릴 핵심 쟁점은 뭐가 될 거라 보십니까?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한 이유가 혁신위원 임명이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 사퇴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윤희숙 새 혁신위원장의 경우는 소위 쌍권, 권성동, 권영세 인적 청산에 관해서는 선을 확실하게 그어요. 나한테 콸 휘두를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인적 쇄신에 선을 긋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실제 뭐라 그럴까? 8월 말이 여기가 전당대회예요. 네. 전당대회면 지금 시점으로 한 달이 조금 더 남은 건데 그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재창당 수순의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장 시급한 인적 쇄신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권한도 없다 그러면서 답변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뚜렷한 혁신 방향을 제시하기가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다. 인적 청산의 문제를 가장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쇄신안도 힘을 갖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적 쇄신 역할로는 선을 긋고 있으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정치권 이야기 이모저모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